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 모스크바함 한 500명 타는데 대부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한 명만 죽었다, 전사했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갔냐? 이 유족들이 지금 세력화가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을 휴먼 라이트 워치가 뒤에서 지금 세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조지 소로스가 또 이렇게 또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자본 그리고 그와 연계된 어떤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러시아 내부 전국까지도 그냥 엎어버릴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T-62 전차 60년 된 거 그 끄집어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오래된, 그보다 더 열악한 전차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황당합니다. 완전히 북한입니다, 지금 러시아 군 전력이. 그런데 그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강해지는 포병 전력,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황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포병 전력으로 서로 간에 대화력전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하르키우전도 포병 전력으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외곽공업단지 전투, 여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가 세베로도네츠크 전부 다 먹고, 그리고 또 이 루안스크주 97%를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웃기는 소리, 지금 니들 시내에서 다 몰아냈고 북부 지역, 공업 지역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확실히 밝혀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노바카오프카 이 댐이 있죠. 여기 북부 공세를 하고 있고 헤르손 공학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 자포리자 지역이죠. 이거 멜리토폴 포함해서 이 지역 완전히 무주 공산되었다. 러시아군 없다, 다 빼서 지금 세베로도네츠크로 옮겼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황도 가지고 또 전과 보겠습니다. 전과는 전일 대비 14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고요. 전차 3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1대 격파, 야포 9문 격파, 다련장 로켓 6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6대 격추. 자, 여기에서 보시듯이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그 기동 장비들에 대한 격파는 뭐 굉장히 적죠. 세대, 장갑차 13대 뭐 이러니까. 그 말은 뭐냐? 서로 지금 맞붙어 싸우는 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포가 9문, 다련장 로켓이 6문. 지금 서로 간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M109 자주포 스페인이 줬죠. 미제인데 그거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에 당해서 파괴되는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곧 있을 이 디펜스 브리핑 신의균 군사TV인데 거기에서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M109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스페인이 지원해 주었고, 미제죠. 우리 한국의 K55 자주포 같은 거. 그게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에 의해서 격파되는 이 영상이 공개되는데, 그거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그럴 정도로 지금 서로 간에 치열한 대화력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야포 9문 격파, 그리고 다련장 로켓 6문 격파면 굉장히 큰 전과를 얻어낸 것이다. 한 개 대대를 하루 만에 이제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런 전과가 있고,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이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신규 징집병 교육 훈련 중에서 구급법에 대해 집중 교육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지 않아요. 구급법 열심히 교육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 이 헤르손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간호사들, 약사들 사표 내버리고 안 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 문 닫아버리고 약국 문 닫아버리고, 왜? 침략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치료해야 되는데 의무병 부족하죠. 그래서 구급법에 대해서 집중 교육할 거니까 엄마들, 러시아도 지금 한 명 자녀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엄마들 제발 화내지 말고 좀 자녀들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참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도네츠크 지도부, 도네츠크가 이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가
러시아와 병력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자, 자기애들도 지금 뭐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 징병해가지고 뭐 5만 대 지금 하르키우까지 보내서 싸우도록 하고 있으니까 총알바지 아니겠습니까? 열받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건 괜찮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뭐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후방에 보급이나 이런 파트로 빼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자율권을 좀 달라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총알바지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 전쟁이 10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국민들 다 끌려서 다 죽으니까 무슨 지금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일대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무주공산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디 갔냐? 세베로도네츠크 쪽에 병력 부족하니까 거기 갔다 이겁니다. 자포리자 이제 포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러시아가 신규 충원 병력을 이지움 축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5만 7천 명의 병력을 신병하고 예비군 지금 징집해가지고 쿠르스크 지역에 또 브란스크 지역에 놨는데 이건 이제 블러핑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끄집어내서 이지움 축선에 집어넣었다. 왜? 그 병력이 너무 없으니까 다 지금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35 연합군 같은 경우는 예하 BTG가 15명밖에 안 남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가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지움 축선에 병력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지움 남쪽에 있는 슬로반스크 교통의 요충지죠. 그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이제 병력이 들어오니까 신병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그 병력을 또 이지움뿐만 아니고 쿠판스크 이지움 북동쪽에 또 교통 요충지가 있죠. 쿠판스크. 그 쿠판스크를 향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들어가니까 여기 방어 병력으로도 지금 이 신규 충원 병력을 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병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헤르손 외곽에 러시아군 탄약고를 여러 군데 공습을 했는데 공습에서 뭐 공습은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뭐 황당하게도 지금 뭐 자포리자라든지 병력도 다 빼놓고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고착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봐요.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쪽으로 도네츠크 쪽으로 직접 철도를 멜리토프를 거치지 않고 해안선 따라서 베르단스크, 마리오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포리자나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파르티잔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지금 뭐 누가 갑자기 민간인이 총 들고 쏠지 모르니까 겁난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헤르손 주둔군에다가 대민간인 선제 발포권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수상하면 먼저 쏴. 자, 이로 인해서 전쟁 범죄가 더 크게 늘어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전국 각지에서 포병 자산을 대거 소집해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전차도 없죠. 그리고 병력도 없죠. 그러니까 화력으로 원래 러시아는 화력이 포병이 전쟁의 신이다 라고 해왔던 소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여기저기서 기차에 싣고 지금 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화력으로 승부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마리오폴의 포로 1000명을 자국 내 수용소로 이감했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 도네츠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1000명을 지금 러시아 영토로 보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비난하면서 아니 우리 포로와 교환하자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들어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속에서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 정말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상 총력전 체제로 들어간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온갖 구식 무기들을 동원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떤 대전차 무기든 스쳤다 하면 파괴되는 T-62 전차에 이어 이제는 70년 된 구닥다리 경전차 PT-76을 꺼내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일선의 전차 및 장갑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전 도입했다가 한참 전에 퇴역한 구닥다리 PT-76 수륙양용 장갑차를 창고에서 꺼내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활동가이자 군사평론가인 알렉산드르 코발렌코는 6월 8일 러시아군이 지난 2010년 치장물자 목록에서도 지워버린 PT-76을 다시 부활시켰다라며 이 경전차는 1970년대 BMP-1 장갑차로 대체됐지만 2022년 다시 태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소련이 실전 배치한 PT-76 경전차는 북한도 운용 중인 다목적 경전차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력 야포 구경이었던 76.2mm 주포를 탑재한 14.6톤급 차체에 포장도로 시속 44km, 수상에는 시속 10km의 속도로 기동성을 발휘했던 강습용 경전차입니다. PT-76은 전차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전면 장갑 25mm, 측면 장갑 20mm로 어지간한 기관포에도 쉽게 격파되는 이른바 물장갑 전차로 유명했는데요. 장갑 방어력도 장갑 방어력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주력 전차 T-34-76에 탑재되는 주포를 탑재해 현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그 어떤 전차도 파괴할 수 없는 형편없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복귀는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조차 러시아군이 냉전 때 소련군 코스프레에 취미가 들린 것이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T-62에 이어 이제는 PT-76까지 꺼내 쓰는 러시아군. 이 기세면 조만간 박물관의 T-34 전차도 현역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북한군 이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6mm 포가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겁을 내는데 사실은 이거 전혀 겁낼 거 없는 황당한 겁니다. 이거 76mm 이게 뭐냐면은 T-34 전차 6.25 때 북한군 주력 전차 T-34 아닙니까? 그 T-34가 2차 대전 초반에 한 43년도까지 76mm 포였어요. 76.2mm. 그리고 42년 후반부터 새로 개발한 85mm 주포를 장착한 게 T-34-85인데 85mm 포니까 76mm 포보다 더 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6.25 때 북한군이 썼던 T-34 전차가 바로 그 2차 대전 후반기에 나왔던 T-34-85. 그런데 이건 그 2차 대전 전반기에 썼던 T-34-76의 바로 그 포예요. 이거 뭐 현대전에 먹히겠습니까? 2차 대전에서도 후반기에는 안 먹혀서 더 업건해서 85mm로 업건했는데 이거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전차라고 하기도 정말 민망한데 이 전차의 방어력이에요. 전면 방어력이 이 두께가 25mm, 2.5cm입니다. 철판 두께 2.5cm. 측면 방어력은 철판 두께 2cm. 이래서 뭐 한 12.7mm 중기관총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중기관총에 철갑탄이 있습니다. 그거면 다 뚫어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러시아가 재생하고 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 치장물자에도 없는 목록이에요. 물론 뭐 T-62 전차도 치장물자에서 다 사라졌던 목록인데 그 어딘가에서 지금 끌고 와가지고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치장물자에서도 사라진 이런 것들을 지금 꺼내서 다시 지금 전선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서 T-62도 지금 이 치장물자에서 꺼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전선에 나타났거든요. 왜냐?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 8월쯤 되면 이게 전선에 투입되는 날이 오는데 이거는 그냥 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한다. 북한이 이거 한 550대 도입했는데 지금 몇 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이제 사라지면 T-34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러시아 황당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자주포가 실전 배치됩니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 장비는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독일, 네덜란드가 공급한 PZH-2000 자주포를 인수해 운용 요원 교육을 거의 마쳤으며 실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최근 독일에서 신형 자주포 PZH-2000 운용 교육을 마무리하고 인수 후에 전장 투입을 위한 최종 실습 평가에 들어갔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현지 시각 6월 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하에 우크라이나 인수 요원들이 이론 교육을 마치고 실사격 평가를 포함한 실습 평가에 들어갔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자주포들이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서 7문, 네덜란드에서 15문, 이탈리아에서 18문 등 40문의 PZH-2000 자주포를 기증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운용요원 교육을 위해 독일 모처에서 기증국과 우크라이나군, 미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속성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종종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비교되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는 55.3톤의 덩치에 52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고성능 자주포인데요. 지속 사격 시에 분당 3발, 급속 사격 시에 30초에 3발이라는 높은 연사 속도는 물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 56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PZH-2000이 도착하는 대로 드론, 대포병 레이더 등과 함께 러시아군 다련장 로켓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에 이 자주포를 우선 투입할 방침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모든 유형의 자주포를 압도하는 PZH-2000의 등판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PZH-2000 우리 K9 자주포하고 성능 비슷해요. 비슷한데 K9 자주포보다 2배 이상 비싸죠.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인데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모든 것이 다 비싸죠. 성능은 K9하고 비슷한데 K9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기동 간에 이동 간에 자 어디 쏴 표적 딱딱 전달해주면 그 자리에 바로 서가지고 사격 초탄 날리는데 30초 미만에 쏩니다. 우리 K9도 그래요. 저는 27초에 쏘는 걸 봤는데 K9이 그럴 정도로 자 그런데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군사TV를 통해서 보여드릴 이 M109 자주포의 이 러시아에서 쏜 포에 의해서 격파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게 이 M109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23k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근접해서 붙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40km, 사거리 연장탄 쓰면 56km나 쏘기 때문에 이 포를 잡을 수 있는 러시아 포가 없어요. 한다고 하면 뭐 300mm 스메리치 정도나 갖고 오면 모를까. 그런데 그 수량도 많지 않고 탄도 유도 포탄, 유도 로켓 쏘지 않으면 탄착하기 힘들죠. 로켓은 워낙 이 편사가 오차가 크니까. 그래서 이 PZH-2000을 원거리에서 잡을 수 있는 러시아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50km 또는 40km 후방에서 전선의 그 정도 후방에서 대포병 레이더 딱 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러시아군 있으면 바로 표적 전송받아서 때리고 그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10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 K55 초창기형처럼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K55는 완전히 자동화되었는데 스피드 받고 수동으로 측각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방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정 포진지처럼 운용하다가 당했는데 이건 고정 포진지처럼 운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이동하다가 스탑해서 쏘고 또 이동하고 또 쏘고 또 이동하고 하면 되니까 명령 받고 표적 받으면 바로 30초 내에 사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러시아군의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직접 타격하지 않는 한 파괴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화력전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이 40대가 실전 배치되면 박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도 이제 운용 교육 마쳤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M109의 사례를 봤을 때 한 열흘 정도 후에 가니까 현장에 배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이 PZH-2000이 전선에 배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포병 곡소리 나겠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침몰한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사태 진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지만 민심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군의 지대함 미사일에 격침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의 실종자 및 전사자 유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자 크렘린궁이 정보, 공안기관을 동원해 이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소식은
지난 4월 14일 모스크바 함의 격침 이후 연락이 두절된 400여 명의 승조원들의 유가족이 모스크바함 승조원들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 달라며 크렘린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함에는 약 5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측의 대응 미숙으로 4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지만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사 1명, 실종 27명이라는 것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생환한 장병들과 만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유가족들의 활동을 사찰하는가 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취소,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를 혼란시킨 데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불법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최근에 폭동을 일으켰던 도네츠크 군인들에게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무마하더니 자국민에 대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러시아 국민들은 장대비 속에 순국 선열에게 헌화를 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전사들을 예우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푸틴의 과거 언행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함 유가족들은 범야권 세력과 함께 크렘린에 대한 진상규명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법적 투쟁과 여론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절규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전사자와 가족의 생사를 알 권리조차 빼앗긴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푸틴의 권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모스크바함 이거 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명 전사, 27명 실종이라고 하고는 그럼 400여 명 어딨냐? 안 보여준다 이겁니다. 거짓말이겠습니까? 참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스크바함의 가족들이 우리 아들 보여달라 라고 지금 시위를 하니까 불법 시위한다고 또 세력화한다고 이제 이 법적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걸린 게 있습니다. 자, 4월 14일 날 모스크바함이 격침됐는데 4월 17일 날 뭐라고 했냐? 러시아 국영 채널 1에서 대부분 생존하여 세바스토폴로 들어갔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이 지금 체포됐다 또는 죽었다 라고 알려져 있는 실제로는 죽었는데 체포됐다라고도 발표했을 수도 있죠. 흑해함대 사령관이 이 모스크바함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를 하는 방송을 보여주면서 봐라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 사회를 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출항할 때 모습이었어요. 출항할 때. 그런데 출항해가지고 침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회를 한다. 그러니까 다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안 보여줬는데 그것마저도 다 거짓말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 자녀들을 그냥 뭐 하나씩만 놓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들입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장병들의 어머니회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NGO가 있대요. 그런데 이 NGO에 휴먼 라이트 워치가 개입을 해서 이걸 지금 세력화를 하고 있고,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세력들이 개입이 되면 이 러시아의 이 전국이 이 모스크바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자꾸 하면 결국은 외통수에 몰리게 되거든요.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